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명강사 김창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이 강의를 들으실 때쯤이면 점심 식사를 하고 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점심 식사 어떠셨나요? 즐거우셨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좋습니다. 모든 기분 오후에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음양오행의 기질, 명리학 시간이에요. 명리학인데 제가 기본 명리학이라고 해놨죠. 우리 명리학은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주팔자는 명리학이라고 하는데 그 기본 원리는 주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기본은 음양과 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 이제 후반전을 살고 있죠. 인생 전반전은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 53세에 일찍 조기 퇴직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정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모토는 인생 후반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하다. 이걸 마음에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 오늘 강의는 명리학의 의로부터 음양의 기질, 오행의 특성 해가지고 세 꼭지, 세 테마로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의 이제 목표 내지는 효과라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으시고요. 음양 오행의 기질 또 성격 같은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걸 아시고 나시면 정말 우리는 모두가 다르구나.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시고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명리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은 주역이라는 거, 역경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셨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왜 공부를 하게 되죠? 역이라는 것을 왜 발생했을 것 같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불안감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자 역이라는 것이 발생한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그리고 그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또 뭘 알고 싶은가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서 역이라는 게 발생하게 된 거고요. 그것을 동양에서는 변하는 학문이다 해가지고 역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역이라고도 부르고 역경이라고도 부르죠. 이 학문은 항상 새로운 것이 변화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죠. 변화하는데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학문이 바로 역학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역이라고 하는 글자를 자세히 보면 해자, 날일자하고 달을자를 이렇게 섞어 놓은 글자입니다. 그런 상형 글자죠. 그것은 곧 무엇이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양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의 어떤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의 본질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변혁이다. 만물은 모두 변한다는 거죠. 그것만이 진리죠. 그것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간혁이다. 만물은 간단한 원리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역하니까 엄청난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아침이 낮이 되면 밤이 되고 여름이 되면 언제나 겨울이 찾아오는 거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불역입니다. 만물의 음양 오행의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 법칙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데 음양오행의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자, 역학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양과 음이 만나서 어떤 변화를 예측하는 거고 음양의 변화를 뭘로 보는 거죠? 자연의 변화, 관칠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의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거, 그것이 이름하여 명리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관념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정해진 거고 관찰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고 싫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념도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도 아닙니다. 그냥 정해진 진리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만물의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과학일 수 있고 자연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이 타고난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학문이다.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주척경을 쓰신 그 작양 이석영 선생님이 계신데 이석영 선생님께서 서문에
사주 척도에 난 섬은 머릿말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누구죠?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나. 생이라는 게 뭡니까? 살고 있는 삶이다. 생명이라는 건 뭐냐? 생이 삶이니까 삶의 명령이다. 결국은 인생 생명이라는 것은 천부명령, 천부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운명이라는 건 뭐냐? 그 천부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한히 끊임없이 운동성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 우리의 운명.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하늘의 천부, 명령, 사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 그것이 우리의 운명, 타고난 운명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천부사명이라는 게 뭐죠?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이 준 사명,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명자를 자세히 보시면 사자는 하여금, 심부름꾼, 뭐 불이다, 식사 이런 겁니다. 사명은 뭐예요? 사자,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명령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자로서 명령을 부여받은 임무가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자라는 것은 명령을 부탁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사전적 의미가. 그러니까 천부사명이라는 뭐예요? 하늘이 부여받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자, 명량은 왜 필요할까요? 인간이 숙명대로 살아간다면 명량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을 어느 토양에 심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하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숙명도, 우리한테 주어진 운명도 환경과 인연에 따라서 변하고 차이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결국 사주팔자라는 것은 하나의 씨앗에 불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것은 불변한 것이 아니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 타령하지 마십시오. 사주는 팔자라는 것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충분히 우리의 의지, 즉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변화, 해석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반마늘, 논마늘 이렇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같은 마늘인데 밭에다 심은 마늘 반마늘이라고 하고요. 논에다 심은 마늘 논마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게 더 맛있나요? 어떤 게 더 단단한가요? 어떤 게 더 매운가요? 반마늘입니다. 시중에서 반마늘이 더 비쌉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사주팔자도 나의 환경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공자님 다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공자님이죠. BC 500년, 그러니까 지금 25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명리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냥 한글로 해석한 걸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매어진 운명에 있고 부귀는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만 가지들이 이미 정해져 있거늘 뜬구름과 같은 인생, 뜬구름 같은 인생은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 바쁘기만 하다. 우리가 갈 길이 정해졌고 해야 될 일이 정해졌는데 우왕좌왕 그 욕망과 자기의 그 욕정에 사무쳐가지고 욕심에 사무쳐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신 공자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세네카라고 그리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 이런 게 있어요. 자연계에서 벌어져가는 일이 없이 자연계하고 좀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연계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법칙과 본보기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방침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동하는 방침, 생각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참된 지혜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혜를 어디서 얻으라는 겁니까? 자연에서 얻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상품 바코드 이거 보셨죠? 뭐 슈퍼에 가면 초콜릿 하나를 사도 뒷면에 보면 바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바코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열으면 국가, 생산자, 상품, 가격, 기타 등등 이 정보가 들어있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는 바코드가 없을까? 사람도 어디 바코드가 있다 한번 대보고 싶죠? 예, 대보면 됩니다. 그것이 생년월이 이르고 생년월입니다.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날 생시. 요 생년월시를 통해서 결국 만들어진 것이 사주팔자, 그것이 우주 바코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면서 2021년 2월 15일 18시쯤 태어난 도신권이라는 아이를, 아들입니다. 아들 도신권 신건이를 놓고 한번 사주를 보면 2월 15일 날 태어난 우리 신건이의 사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축년에 태어났죠. 경인월에 태어났고요. 갑오일에 태어났고 개유시에 태어났습니다. 18시가 유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 4기둥이 있어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기둥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사주라고 말하는 거고, 글자가 몇 글자가 있죠? 8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8글자, 팔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 음양오행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령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우주의 암호를 알아야 돼요. 우주의 암호가 있어요. 그 암호가 뭐냐? 하늘에는 10글자, 땅에는 12글자가 있습니다. 그걸 유식하게 천간 글자는 10글자, 지지 글자는 12글자가 있는 겁니다. 천간의 10글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뭐 소초갑, 뭐 동대문을 선거 때만 들어보신 것 같지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글자는 하늘의 기운을 상징하는 암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는 땅입니다. 땅에서 상징하는 기운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기운을 상징하는 글자. 그래서 그걸 지지라고 합니다. 그 글자는 12글자고 순서대로 이렇게 운행하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일정한 그 속도로 이렇게 운행을 공전을 하고 있듯이 이 천간과 지지의 글자들은 동일한 순서대로 순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순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봄이 왔다가 가을 가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 거쳤다가 가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겨울 건너뛰고 봄 오지 않습니다. 꼭 겨울을 거쳐가는 거죠. 그게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오늘 음양오행인데 이 하늘과 천간과 지지의 글자에 뭘 아셔야 돼요? 음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기운의 음양을. 아시겠죠? 천간과 지지의 글자를 뭘 구분해야 된다? 음양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또 오행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저는 강의 처음 듣는데 당신 너무 어려운 말 하는 거야,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이 표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천간을 보겠습니다. 밑에 박스 쳐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돼 있어요. 천간이라고 돼 있고요. 지지에는 인묘, 사오, 진술, 충미, 신유, 해,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양이라고 돼 있죠. 양. 빨간 글씨로 양으로 돼 있고 음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갑을, 병정은 양이죠. 경신, 임계는 음이고. 그렇죠? 또 음양을 구분해 놨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플러스 마이너스 쭉 연결해 놨어요. 그럼 인묘, 사오, 사는 뭘까요? 플러스죠. 오는 뭘까요? 마이너스죠. 그거 보시면 음양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갑을은 오행으로 뭘까? 목입니다. 색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목이죠. 병정은 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오도 화죠. 사오도 화예요. 그래서 빨간 표시 해드렸잖아. 그렇죠? 경신, 무기는 토입니다. 경신은 금기운이에요. 임계는 수기운이에요. 선생님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다음 진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 화면이 지나가기 전에 이 그림 캡처 하나 떠놓으시고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아주 즐겁습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도 우리 간단한 거 얘기해 볼까요? 봄이라는 거 뭐죠? 인묘진. 지지에서 벌써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들 봄은 인묘진, 여름은 사오미, 가을은 신유술, 겨울은 해자축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작의 글자가 인신사해가 써 있어요. 다 플러스 기운이죠. 근데 가을의 중심, 봄의 기운은 묘입니다. 묘, 오, 유, 자. 가을의 중심에 있는 글자들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봄이 끝나는 글자는 진자입니다. 인묘, 진. 그러면 그곳은 이제 가을이 끝나는 글자, 각 계절이 끝나는 글자가 진, 술, 충미 네 글자가 있죠. 그것은 봄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도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 또 오행을 기억하시는데 참고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꼭 아시고 쭉 제 강의를 따라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야 사주팔자 얘기하는데 야 내 사주팔자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줘? 네, 만세력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만세력이라는 게. 만세력을 열으면 사주팔자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 시대, 또 전산 시대잖아요. AI 시대니까 또 외부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계속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천을귀인을 한번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세력 천을귀인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런 그림 나오면 클릭하셔요. 그러면 자기 거 거기 입력하면 돼요. 입력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8글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2월 15일 18시 도신권 하면 저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신권, 신권의 사주팔자는 바로 저겁니다. 신축, 경인, 갑오, 해유. 여러분들도 쉽습니다.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주팔자를 뽑아놓고 제 강의를 따라오시는 겁니다. 자, 도신권의 사주팔자를 보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2월 15일 18시에 태어난 남자이라고 그랬죠. 그럼 신축, 여기로 뭐라고 그랬나요? 연주.
태어난 연이죠. 신축년이잖아요. 2021년이. 그렇죠? 여기가 태어난 월입니다. 인월에 태어나서 경인월에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이걸 월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둥이라고 했죠. 일주, 갑오, 태어난 일입니다. 갑오일에 태어났네요. 개유, 시주입니다. 유시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18시가 유시입니다. 그래서 신권의 사주팔자는 신축, 경인, 갑오, 개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사주팔자 쉽게 웹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웹은 그 웹이 말고 많은 만세의 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용하셔도 돼요. 굳이 뭐 그거 이용 안 하셔도 되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도심권, 심권위의 우주 바코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 사주팔자 중에 또 내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 일간. 그 동글백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 그 간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동글백이 되어 있는 거 그게 일간입니다. 그게 납니다. 그게 내 주인공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음양오행에 관한 여러분들의 성격, 성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심권의 음양오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연주, 월주, 일주 지금 공부했어요. 일간이라고 했습니다. 동글백이를 잘 보세요. 동그라미 표시 일주에 이거 간목이었죠? 땡땡땡 간목입니다. 그래서 신권위는 간목사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시, 임계 10개의 천간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요. 어떤 분은 병화사주, 어떤 사람은 을목사주, 어떤 분은 임수사주, 경금사주 어딘가는 해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10개의 분류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간목이라는 것은 아까 공부했죠? 어떤 글자입니까? 음양으로 보면 어떤 건가요? 양이었어요. 양이었어요. 오행으로는 뭐였나요? 목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공부는 양에 대해서 그리고 목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이 간목사주의 성격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음양의 그럼 기질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양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무극 상태였다고 합니다. 우주가 양극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음양으로 나눠진 거예요. 반으로 딱 나눠서 음과 양이 만들어졌어요. 음과 양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음과 양이 다시 음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계절이 추나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봄하고 여름은 이제 분산 발산하는 과정이고요. 가을하고 겨울은 수축하는 수렴의 기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행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이 이렇게 분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음양오행 이론이 만들어지고 이 우주는 음양오행으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동양 철학에서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 그 음양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음과 양이 만들어졌어요. 양과 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양 속에 다시 음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속에 음양으로 분화되니까 양이 두 개 있는 걸 태양이라고 하고 거기에 음 속에 있는 것을 양 속에 음이 들어있는 걸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 속에도 음양이 들어있어요. 근데 음 속에도 양이 들어있죠. 그걸 소양이라고 하고요. 음 속에 또 음이 들어있어요. 그걸 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남성적 기질, 음은 여성적 기질.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고 그것을 사상철학,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제네와의 사상의학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태음인, 소양인,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은 주역을 8개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크게 태극에서 음양이 만들어졌고 음양에서 태양과 소음, 소양과 또 태음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태양 속에 또 음양을 또 나눠 놓으면 8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태양의 또 음양, 소음의 또 음양, 소양의 음양, 태음의 음양, 음양이 또 만들어져요. 그럼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개를 또 나눠 놓으면 64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분화 속에서 그 명리학, 주역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음양입니다. 음양은 작용과 반작용, 음과 양입니다. 이 우주 모든 법칙은 음양의 법칙이에요. 밀고 당기는 거죠. 화합하고 상생하면서 또 배척하고 상극하면서 그래서 극하면서 상생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작용과 반작, 음양은. 그래서 음양의 작용과 반작용으로 우리는 또 결혼 생활을 남녀 간에 만나는 거죠. 밀고 땡기고. 그러시죠? 화합했다가 또 배척했다가 어떤 때는 좋아했다가 어떤 때는 왼수같이 지내다가 그게 음양의 법칙입니다. 그게 음양의 법칙이야. 자, 음양의 상대적 성질이다 이런 거죠. 음양은 모두 그 상대적인 겁니다.
천지 만물의 근저에는 음과 양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모두건 음양으로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음양을 얘기하지 않고 사주풀이를 한다든가 사주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천재 만물은 음양인데 그 음양은 상대적으로 존재해요. 낮이 있으니까 밤이 있고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여름이 있으니까 가을, 크고 작음, 많고 적음, 상대적입니다. 선생님들, 크고 작다는 게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가요? 이것보다 이것이 크고 이것보다 이것이 작고 상대적이라는 거죠. 선과 악, 밀고 당기는 것, 전진과 헛되, 강한 부드러움, 생선과 소멸, 이게 음양인데 음양은 어떻게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자, 선생님들, 지하 1층하고 5층은 보면 지하 1층은 음이라고 할 수 있고 5층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을 바꿔봅시다. 5층하고 10층 비교해봐요. 그러면 5층이 음이 되고 10층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라는 것은 고정된 관념이 아니에요. 고정된 것이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는 바깥에 가서 일하는 사람, 여성은, 아내는 집에서 뭐 살림하는 사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고정관념이에요. 집에서 남자가 일할 수도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여성분이 또 바깥에 일을 할 수가 있죠. 사회생활을.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 음양은. 그렇죠? 산과 물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산은 크고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은 움직이니까 또 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점을 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동적인 관점으로 보면 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음이에요. 동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은 막 움직여. 그럼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막 비교할 때 고정된 게 아닌데 그걸 고정된 것처럼 소개한 책들이 많죠. 제가 볼 때는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자, 음양의 성질 간단하죠. 음이라고 하는 건 여성적 성질, 양이라고 하는 건 남성적 성질인데요. 음의 성질 이런 거죠. 여성적 성질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여성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음의 성질이에요. 음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여성인 거야. 그래서 여성적 성질이라고 제가 표시한 것이지 여성은 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음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여성이고 양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남성입니다. 그러나 그 음양의 기운은 나이 먹어가면서 또 바뀌죠. 뭐를 통해서? 갱년기를 통해서. 어쨌든 음의 기운은 이런 겁니다. 온순하다. 당연하죠. 여성들을 생각해봐. 온순하죠. 친절하다. 복종심 있다. 수동적이다. 양의 기운은 뭐예요? 완력, 힘으로 하는 거죠. 공격적이고 적극 냉정심 있죠. 냉랭하죠. 지배욕이 있다. 그게 양의 기운입니다. 그런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을 양이라고 분류하는 것 뿐이지 모든 남자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남자지만 음기운이 많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음양의 기운도 강약이 있습니다. 자, 남성적 기질에 대해서 음양에도 이렇게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강약이.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는 양적인 사람이다. 나는 음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딱 밴드가 만들어져요. 단계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그 강약을 좀 생각하시면서 사주 공부하시면 재밌습니다. 자, 우리 음양의 성질 중에 이제 5가지, 6가지 이렇게 성질을 나눠 놓을 수 있어요. 상극성, 상생성, 평행성, 전화성, 친화성, 분용성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엄청 중요한 말들이에요. 제가 많은 글자가 써 있는데 그림 보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양은 생극이에요. 음과 양은 생할 수도 있고 극할 수도 있습니다. 음과 양이 생할 수도 있고 극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음과 양은 생이고 음과 음은 극이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음과 양이 생할 수도 있고 음과 음이 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음과 양은 생할 수도 있고 극할 수 있다. 근데 생할 때는 음과 양일 때 더 많이 생하겠죠. 그렇죠? 음과 음은 극할 때 더 많이 극합니다. 극하는 정도가 세요. 자, 어쨌든 음양의 생극에 관한 이야기 잠깐 해드렸고요. 음양의 정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음과 양이 생해줄 때는 강하게 생해줍니다. 근데 음과 양이 극할 때는 조금만 극해요. 약하게 약극 이렇게 써놨죠. 음과 음이 생해줄 때는 어떻게 해요? 약하게 생해요. 근데 음과 음이 극할 때는 강하게 극해요. 강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유정하다, 조화롭다, 생해주는 걸 그렇게 하고 극하는 것을 무정하다, 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남녀 관계를 보면 딱 알죠. 음과 양, 남녀가 생해줄 때는 아주 강하게 생해주죠. 근데 극할 때는, 미워할 때는 조금만 극하죠. 근데 남자, 여자 이렇게 생해주는 건 약하죠. 근데 극할 때는 강하게 부딪히죠. 그렇게 음양의 정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음양의 특성, 중요한 특성이죠. 전화성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시소와 같은 거예요. 한쪽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언젠가는 내려오려고 하는 시소성이에요. 그게 전화성이에요. 어떤 극에 다르면 음양기운이라는 것은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음기운이 올라가면 언젠가는 음기운은 내려오게 돼 있고 양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바뀌려고 하는 성질, 그게 전화성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동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기운이 밤의 길이가 가장 길 때죠. 그렇죠? 낮의 기운이 작을 때랑 짧을 때죠. 근데 동지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낮의 길이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춘분이 되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져요. 그러다가 하지가 되면 이제 어느 시간이 길어지죠? 낮의 길이가 엄청 길어지죠. 하지가 되면. 그러면 또 꼭대기가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음기운인 밤의 길이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추분이 되면 같아지고, 다시 동지가 되면 낮의 길이가 제일 적고 짧고 어떤 길이가 늘어나요?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동지가 되면. 이와 같이 음양의 기운은 전화성. 한쪽으로 꼭대기가 하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화났더라도, 아무리 지금 괴롭더라도 언젠가는 화가 가라앉고요. 아무리 지금 괴롭더라도 언젠가는 즐거운 날이 있어요. 아무리 지금 즐거웠더라도 이 즐거운 마음은 언젠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음양의 전화성입니다. 자, 친화성이죠. 음양은 친화예요. 저렇게 다정하게 있다가도 어떻게 하죠? 저렇게 사랑을 하다고, 결혼을 하다가도 왼수는 왼수. 그래 결혼하는 거죠. 재판장에서 왼수처럼 헤어지는 거야. 그게 친화성이에요. 음양이 친화성. 하여튼 음양이라는 것은 쫙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좀 나이 좀 먹었죠. 나이 좀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 강의를 또 누가 들었나 모르지만 우리 부인을 제가 연애를 8년 한 사람인데 부인 만나서 애 낳고 이렇게 사랑을 한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신기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뽀뽀하고 애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의 마음으로 보면. 그게 음양의 법칙입니다. 강력한 거죠.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결혼 생활하고 애도 낳고. 그러고 이제 또 60 넘으면 꼴보기 싫다고 헤어지고 그러는. 네네, 그렇죠. 음양의 분용성이에요. 선생님들, 음양의 분용성 중요해요. 겉이 딱딱한 호두를 생각해 보세요. 속은 부드러워요. 선생님들이 인간관계에서 사람 만나. 그 사람 왜 이렇게 차가워? 예, 차갑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까보면, 조금만 더 대화해보면, 그분 마음 따뜻해요. 그게 음양의 분용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포근해요. 따뜻해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독심을 갖고 있고 칼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숨은 발톱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음양의 분용성이다.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면 인간관계에서 꼭 도움이 됩니다. 정확합니다, 이거. 음양의 평행성, 전화성 해서 아주 재미난 또 그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출처는 여러분 5,000년 전에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의 동의보감 같이 의학서 내지는 철학서, 황제내기라는 책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 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음양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칠세 부동석이라고 합니다. 그거 유교 사상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벌써 황제내경에 써 있어요. 5,000년 책 속에. 뭐가 써 있느냐? 여자들은 7살이 되면 여성의 성질이 나와요. 결국 7살부터는 음기운이 쭉 올라오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러다가 쭉 음기운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언제 되면 음기운이 끝나기 시작하나요? 77, 49, 49이 되면 폐경도 하면서 뭐가 되느냐? 갱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가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7, 8에 56 되면 56세면 갱년기가 끝나요. 그럼 56세 이후는 어떻게 살아요? 음양이 똑같아져요,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7세 전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7세 전하고. 그러니까 56세 되면 이제 56세 넘어가는 이제 우리 아름다운 아주머니들 지하철 타실 때 어떻게 막 밀어. 막 밀고 타. 그렇죠. 아닌 분도 계시죠, 물론. 죄송합니다. 그런데 낭낭 18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막 밀고 타나요? 아니잖아요. 조신하죠. 응? 아름다움을, 응? 뭔가를 가리고. 그게 음기운이 많았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음기운이 쭉 살다가 다시 뭘로 바뀌어요? 양기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평행성이면서 전화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27이 14, 7살부터 여성의 기질이 나오다가 음기운이 쭉 늘어와서 7단위로 가는 거죠. 27, 14, 14세 되면 뭐하나? 초경을 하는 거예요. 73, 20이 되면 애 낳기 시작하는 거죠. 애 낳기 시작하면 말이 좀 그렇다. 애 낳는 정년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은 8살입니다.
8살. 그러니까 여자보다 좀 늦죠. 여성들보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들떨어진 거죠. 저도 남자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들은 8살. 그래서 28이 16, 16살 되면 중학교 뭐 1, 2학년쯤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남자지만. 잠자고 나면 아랫도리가 촉촉하죠? 그게 이제 남자가 돼 가는 거죠. 그러다 남자는 8단위로 가기 때문에 7, 8이 56. 56부터 갱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56살부터. 그래서 남자의 갱년기 언제 끝나요? 64살에 끝나요. 이렇게 보면 남자 여자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56세하고 49세하고 차이 얼마인가요? 7살이죠. 응? 그렇잖아요? 7살. 그래서 7, 8년은 이렇게 여성이 앞서가는 거야. 그러니까 7, 8살 정도 이렇게 여성이 연하라고 하더라도 8살 정도 많은 남자하고 살아도요, 친구 같은 거죠. 친구 같은 거. 남자들이 느리니까. 자, 이게 음양의 전화성이다. 평행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음기운이 올라가면 양기운은 항상 내려오는 거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음양은 항상 그런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양은 상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낮과 밤, 밝고 어둡고, 아버지, 어머니, 정자, 난자 이런 쭉 있어요. 호흡을 내쉬면 들어 마셔야 되고, 먹으면 써야 되고, 그렇죠?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거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말을 하는 사람은 침묵하게 되고, 살아있고, 하여튼 어쨌든 음양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야. 죽는 걸 서로 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럼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가는 겁니다. 출근했으니까 퇴근하는 겁니다. 뭐지 정확한 겁니다. 자, 음양의 성질을 이렇습니다. 이제 음양의 성질을 본격적으로 성질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양의 기운이라는 이런 거죠. 아까 남성적 기질이라고 그랬어요. 밖으로 펼쳐 드러나는 거, 움직이고 튀어 올라가는 마음, 활동적이고 동적인 마음, 외세적이고 외세지향적이죠. 외세지향적. 크고 웅장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성들이야. 그래서 남성을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성들은 어떤가요? 안으로 수축하고 감춰지고 수련되고 정적이죠. 내적이죠. 내향적이죠. 작고 섬세하고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기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이에요. 그게 음기운입니다. 근데 모든 여성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여성인데는 양기운을 많이 가진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성이지만 양기운이 더 많은 분도 계세요. 사주팔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남녀의 성질하고 비슷할 겁니다. 성격을 보면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양적인 사람은 동적이고 급하고, 남성들이 그러죠? 강하고 거칠고 개방적이고 평안, 노출되어 있죠. 근데 여성들은 노출되어 있지 않죠? 암장되어 있죠. 폐쇄적이죠. 옷도 이렇게 짧은 치마만 입어도 막 가슴 가리잖아요. 공격적이다. 여성은 수비적이고, 남성은 방비가 허술해. 근데 여성들은 자금새가 야부지잖아. 그게 음기운이에요. 또 음기운이 뭐죠? 참지만 집요하고 오래 간다. 여성 온열에 소리가 내린다고 그러죠. 한을 맺으면 그렇게 오래 가. 그게 음기운입니다. 그게 음기운. 음양기운 뭐 이 정도 하시면 다 이해하실 거고요. 문제는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건 뭐죠? 남성이 음기운이 많으면 저런 기운인 거예요. 아이, 사내 자식이 개집애터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자아이처럼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여자아이가 또 양기운이 많으면 여자아이인데 아주 그냥 여장부야. 양기운이 많아서 그래요. 양기운이. 웬만한 남자 그냥 후려치는 거죠. 여자 모습만 음이지 안에 있는 기운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리더십 봐도 뭐 마찬가지죠. 양의 리더십은 돌파의 리더십이죠. 통솔 리더십, 화끈한 대장의 리더십, 적극적이고 직선적이고, 그렇죠. 그러나 여성의 음의 리더십은 어떨까요? 포용 배려의 리더십이고, 따뜻하고 안정적인 리더십, 참모 감각적인 리더십,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생각하는 리더십, 음이죠, 그게. 근데 양은 어떤 걸까요? 명예지향적이죠. 출세하고 싶어 난리를 치는 거죠. 또 음기운은 뭐예요? 물러나는 리더십. 멋있죠? 물러나는 리더십. 정말 음양의 조화를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음과 양이 같이 사는 거예요. 혼자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양기운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음기운이 있는 사람을 같이, 음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양기운이 있는 사람과 같이 무엇인가 공동으로 함께할 때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내가 양기운이 많은데 음기운을 내가 막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한다? 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도신권에 대해서 이제 음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 도신권은 신축, 경인, 갑오, 개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럼 요게 사주팔자라겠죠? 이걸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일간이 간목이라고 그랬어요. 양입니다. 간목사도 양이죠. 양입니다. 그리고 8글자를 다 보면 음양을 구분해 보면요 말이죠. 양은 3개고 음은 5개입니다. 근데 간목 자체가 양이기 때문에 신권이는 양기운이 많은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음기운이 5개나 있어요. 음양이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자이지만 막 들이대지 않아. 음기운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드럽겠죠. 조화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어떻게 돼 있나? 내가 간목사주인데 다 양으로 돼 있다. 남자 중에 남자죠? 아이고, 옆에 있는 사람 힘들죠. 자, 이렇게 음양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도 자기 사주를 놓고 일간에 양인지 음인지 이렇게 보시면 재밌어요. 자, 양의 기운 이런 거죠. 지금 일간이 양일 때 이런 거라는 거죠. 일간, 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내부에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활동적이겠죠. 가정적이보다는 사회적이고 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강한 독립심 있고 부지런하고 솔선수범하고 배짱 있고 결단성 있고 연하의 여자를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끌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강하면 어떤가요? 모험적이고 충동적이고 투기적이고 무모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거칠해 할 수 있고 체면을 중시 여길 수 있고 뭐 이렇게 자기 위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양기운입니다. 자, 이번에는 심건이는 아니고 이제 다른 분 사주를 보면 이렇게 이제 개수죠, 개수. 개수네요. 동글베개 일간이 음으로 돼 있어요. 이건 음인 사람이죠. 근데 8글자를 다 보니까 음이 6개, 양이 2개야. 그럼 일간도 음인데 8글자 중에 6글자가 음이니까 음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성이라면 어떨까요? 더 여성스럽게 꽁하고 있는 거죠.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남성이라면 아하, 남자인데 마음 씀씀이 소심하고 세심하고 내 마음을 가리려고 하는 거고 드러내지 않고 남자아이가 공동목욕탕 가는 것도 꺼려해. 음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공동목욕탕 가는데 싫어한다 하는 애는 당연히 음기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음기운이 이런 거죠. 일간이 음의 날에 태어난 사람. 관심이 어디에 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내면에 있다. 온순 얌전 예의 바라요. 부드럽죠. 차분하고 참을성 있고 가정적입니다. 전략 양보하는 미덕이 있고 세심하고 안정과 안정을 추구하고 투기 좋아하지 않아요. 뻔도 좋아하지 않아요. 정기예금 좋아해요. 언행이 단정하고 그렇죠. 좀 부정적인 건 뭐예요? 너무 내성적이니까 자립심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소극적이고 겁이 많아 배짱이 약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성이라면 괜찮겠지만 남성이라면 좀 지양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음양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음양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번에는 오행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은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죠? 목화토금수를 오행이라고 합니다. 목화토금수죠. 목화토금수 오행이라는 것은 생하기도 하고 극하기도 합니다. 음양도 생하기도 하고 극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네, 오행도 생하기도 하고 극하기도 합니다. 그 그림에서 본 거대로 순서대로 생하고 동그랗게 가는 것은 생한다고 말하고 그 안에서 이제 또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은 뭐다? 극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생극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 오행 구성 요소는 목화토금수 5가지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목화토금수 그럼 오행이라는 게 뭐냐? 행이라는 글자가 재밌죠. 오라는 글자는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5이라는 이야기. 행이라는 건 뭐냐? 변하고 진행된다는 변화한다는 이야기예요. 행이라는 건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오행이라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의 음양이 좋아해서 5가지의 움직임이 생긴다. 음양이 조화로워서 몇 가지의 움직임이 생겨? 5가지의 움직임이 생긴다. 결국 우주 만물의 법칙은 음양과 오행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역학의 기본 전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때 선생님들은 명리학을 공부하는데 묘미가 있으실 겁니다. 자, 선생님들 목화는 양의 기운이고요. 금수는 음의 기운이다. 앞서 설명드렸어요. 토는 중간에 이제 기운이 중화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목은 봄의 기운이고 화는 여름의 기운입니다. 금은 가을의 기운이에요. 수는 겨울의 기운. 그래서 가을의 기운이기 때문에 금은 뭐예요? 결실의 기운이에요. 아시겠죠? 목은 봄이니까 시작의 기운이고 화는 성장의 기운이에요. 여러분들 여름에 가지와 잎사귀들이 무성해지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성장하나요? 성장이 멈추고 뭐 하나요? 이제 열매를 맺죠. 그게 가을이에요. 그래서 거둘 숫자를 쓰는 거죠. 곡식을 거두는 다음에 겨울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장하죠. 그래서 생장수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장수장. 그래서 생하고 장 막 성장하고 수 거들고 가을에 거둬들이고 겨울에는 저장하는 거죠. 선생님들 냉장고 할 때 저장 짰어요. 가둬놓는 거, 감춰놓는 거죠. 생장수장. 오행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고 토라는 기운은 화기운과 토기운, 상승하는 기운과 하강하는 기운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게 토기운이에요. 아시겠죠? 자, 좀 더 우리가 오행의 운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선생님들 저 농구공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던지는 그 순간, 던지는 그 추진력, 시작의 기운, 목기운이에요. 목기운입니다. 아셨죠? 저 농구공을 던지는 그 기운. 근데 쭉 날아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기운, 그건 화기운이에요. 화기운. 쭉 올라가는 화기운. 추진력이 같은 추진력이지만 틀리죠? 목은 시작의 기운이고 화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엑셀터를 밟아서 100km까지 속도가 올라오는 기운은 목기운이에요. 그런데 100km 쭉 속도가 올라와요. 이제 속력이 올라와, 시속이 올라서 100km. 그래서 계속 한 20분 달리는 거죠. 그것은 화기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방향 전환하는 거죠. 저 공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는 기운이 금기운이야. 그게 가을 기운이요? 그게 결실이고요. 결실을 맺어야 되죠. 땅에 내려온 상태, 그게 겨울 씨앗으로 만들어지는 시간, 조용한 시간, 휴식의 시간, 수다. 그래서 음양 보면, 음양으로 보면, 그렇고 오행을 보면 이해 가시겠죠? 그림을 제가 잘 그렸습니다. 자, 오행의 안정성이요. 사람 그림을 하는데 목화토금수가 5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목화토금수가 내 사주에 오행이 다 갖고 있다. 그럼 균형 잡힌 사주죠. 뭐 그것이 더 좋다 나쁘다면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의 모습으로 하면 균형과 조화가 오행이 잘 있는 사람들이 균형이 잡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오행과 계절입니다. 목은 뭐라고 그랬나요? 제가 봄이라고 그랬고 화는 뭐라고 그랬죠? 예, 여름이라고 그랬고 토는 여름과 가을 지나가는 늦여름 한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고 금은 가을입니다. 수는 겨울 이렇게 오행을 계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행을 또 우리가 오욕과 칠정이라는 것을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죠. 그게 오욕입니다. 식욕, 색욕, 재물, 명예, 수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목화토금수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의 기운이 결국 오욕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가 있고요. 이 욕구하고 칠정하고는 서로 음양 기운이 서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식욕 먹으면 기분 좋으니까 먹어요. 안 먹으면 기분 나빠요. 짜증나요. 아셨나요? 그래서 칠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는 채워질 때 기쁨이 와요. 그게 음입니다. 먹는다는 동작 자체는 뭐죠? 양기운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지듯이 오욕과 칠정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재물을 갖게 되면 기분 좋아요. 근데 재물을 잃게 되면 기분 나쁘죠. 없으면 괴롭죠. 그러나 재물을 너무 많이 가지면 올 때는 기분 좋아. 근데 없어질 때 기분 나빠. 적절하게 항상 서로 음양 기운을 적절하게 가지고 있을 때가 선생님들은 행복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많이 먹어요. 먹을 때는 좋죠. 근데 배 꺼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나고요. 또 배가 너무 꺼지면 맛있는 거 먹다가 여러분들 택시만 타고 다니다가 지하철 타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음양을 항상 조절하면서 삶을 사신다면 하루하루가 좀 중화된 삶, 절제된 삶 재미있습니다. 자, 오행의 성질은 목은 시작과 창조의 기운이고요. 화는 성장과 확산, 그리고 토는 조절과 화합하는 기운이고 금은 수력과 결실, 수는 저장과 휴식. 앞서 설명한 바대로입니다. 하여튼 목기운이라는 것은 이리 쭉쭉 올라가는 기운, 화는 옆으로 퍼지는 기운, 토는 조절해주는 기운, 감싸는 거예요. 그렇죠? 금기운이라는 것은 뭔가 비우고 소멸시킨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을에 이제 비우고 소멸시킨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가을에 뭐죠? 낙엽이 지죠. 왜 낙엽이 질까요? 왜? 봄에 나무가 싹이 자란 목적은 뭐가 있나요? 결실을 맺기 위한 거예요. 자, 호박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박에 싹이 나는 것은 왜 싹이 났나요? 호박을 얻기 위한 거예요. 호박을 얻게 되면 나머지 잎사귀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작용이 필요 없죠. 또 나무를 생각하면 내년을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죠. 제가 얻으려고 하는 결실이 만들어졌으면, 과일이 만들어졌으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나무한테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낙엽이 지는 거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말로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멸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수라는 것은 저장하고 휴식하는 기운이에요. 뭔가 저장하고 휴식하는 기운. 고요하게 채워지는 기운,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운. 그렇죠? 자, 오행의 기질을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목은 의욕, 추진하는 기운이고요. 화는 인기, 사회성. 내가 화기운이 없다. 그러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죠. 토가 없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고. 내가 금기운이 없다. 그러면 부가가치를 못해요. 시작은 잘하는데 뭐 마무리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금기운이 있으면. 근데 목기운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시작을 못해요. 또 수기운이 없는 사람은 뭘까요? 잘 인내력이 적어요. 지구력이 적어요. 지구력이.
아셨나요? 그래서 오행의 키워드는 목은 의욕과 추진이고 화는 인기, 사회성, 토는 조절과 안정성, 별과 부가가치는 금기운, 그리고 수기운은 안정과 지구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행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신권, 신권이 걸 보면 딱 보면 갑목사주였죠. 근데 목이 두 개요?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세 개, 수가 하나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어쨌든 목사주입니다. 갑목사주예요. 오늘 일간 중심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골고루 다 가지고 있네요. 다 가지고 있는데 금기운이 좀 많은 상태인데. 자, 목기운이라는 건 시작과 창조기운이라고 그랬죠? 시작과 창조입니다. 자, 목기운이 이런 거예요. 인자하고 어질고 베풀기 좋아하는, 의욕을 굽히지 않는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예요? 시작 미래지향적이에요. 수직 상향성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적극적이에요. 출발을 잘해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엑셀레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출발 잘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관심이 많아요? 교육, 제조, 기획, 디자인, 출판 등 그 창조적인 일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목기운.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측은지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맹자의 사단 사상에서 측은지심. 그렇기 때문에 목기운이라는 것은 간장, 간, 그리고 담을 상징하는 거고요. 분노, 인정, 또 자상함. 그러니까 목기운이 있는 사람 자상한 거예요. 아시겠죠? 목기운이 없는 사람 자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목기운이 없어 자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인한테 많이 혼나요. 자, 이번에는 딱 하니까 병화사주죠? 화죠. 일간이 화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목이 하나요, 화가 뭐 세 개고 뭐 이렇게 있네요. 하여튼 병화사주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화예요. 그럼 화기운은 어떤 걸까요? 아까 사방으로 흩어지는 기운 예의예요. 예의. 화는 예의예요. 자, 보세요. 예의가 바라요. 병화사주를. 공명정대고 시시비 가리는 거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 화라는 기운은 그런 거예요. 확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언론, 방송, 연예 홍보 이런 데 이제 좀 관심이 많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화기운이라는 건 그런 거다. 예의 명랑입니다. 자, 화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사양지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양지심. 그래서 예의가 있어요. 그리고 오장육부로 주는 심장과 소장을 나타나고 심장과 소장. 그리고 기쁨을 관장하는 거야. 그럼 화기운이 없는 사람은 기뻐하지 못해요. 리액션 못해요. 아, 기쁜데도 기뻐하는 게 리액션이 약해. 기쁨을 명랑한 게 좀 덜한 거야. 화기운이 없으면. 자, 다음은 이런 사주죠. 이런 거 무토사주예요. 자기 사주 중에 이제 무토도 있을 수고 기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사례는 무토사주. 일간이 토인사주. 그럼 토의 기운이라는 것은 뭔가를 중간에서 중재해 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신용이죠, 신용. 신용을 나타내요. 그래서 신용과 신의가 있고 대립 갈등을 싫어해요. 그런 걸 또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이야. 무욕과 중용의 마음. 그렇죠? 어떤 걸 내면에 간직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계절이 바뀔 때 환절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선생님들 공인중개사 아니면 주식이나 증권이나 딜러들 뭐 중개 역할 해주는 게 토기운이에요. 뭔가 중간자 입장에서 치우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토기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장육부 중에는 비장과 위장을 나타내요. 그리고 과묵, 생각을 나타내요. 그래서 선생님들 식사하시면서 생각 많이 하면 소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혼나면서 밥 먹으면 소화 되나요? 안 돼요. 왜 그러죠? 생각을 관장하고 그 토기운이 소화시키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위장이 나쁘면 뭐가 나요? 입에서 냄새 나요. 입에서 냄새 나는 거, 칫솔질, 양치질, 또 치아가 썩어서 냄새도 나지만 위장이 안 좋으면 또 입에서 냄새 나요. 왜? 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토기운은 과묵하다 이런 거죠. 성정이. 그러니까 토기운이 많은 사람 말 없어요. 묵뚝뚝해요. 아, 답답하죠. 자, 이번에는 경금사주네요. 이렇게 경금, 일간이 경금으로 되어 있어요. 경금이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신금도 있어요. 어쨌든 금기운이네요. 금기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목기운은 엑셀레이터라고 하면 금기운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의리를 나타내요. 의리. 예리하죠. 쇳덩어리입니다. 예리해요. 자, 그래서 의에 해당한다. 강직하고 결단력, 의리가 있다니까 다른 뜻이 아니고 옳을 이치예요. 옳은 것을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아주 흑백물리가 정확하죠. 물질력 확정지으려는 거, 뭔가를 딱 확정지으려고 그래요. 쇳덩어리로 뭔가 딱 무잘들이 잘라버리려고 하는 마음이죠. 하강 기운이고 이 금은 실리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실리, 가을의 결실, 실리를 추구해요. 그래서 냉정하고 탄절, 섬세하고 그런 거죠. 결실, 실리, 의리, 자신에게 뭔가를 채우려는 마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금균 있는 사람은 손해보는 짓 안 해. 어떡하냐. 금균 있는 사람은 그래요. 금균이 너무 많은 사람은 욕심 너무 많아요. 그것을 아신다면 자기 사주팔자를 놓고 잠시나도 한번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폐장과 대장을 나타내요. 금기운은 폐장과 대환, 그리고 슬픔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하얀 옷 입잖아요. 우리 초상남은 하얀 옷. 근데 요즘은 왜 검정 옷 입나요? 그건 서양 사상이에요. 우리 동양에서는 슬픔을 슬피하기 위해서 무슨 옷? 소복이 하얘. 그리고 예리합니다. 금균 있는 사람 예리하죠. 차가워요. 쇳덩어리 차갑잖아요. 차갑습니다. 근데 차가운 사람 어떻게 하라겠죠? 마음을 열어보면 따뜻합니다. 선생님들, 선입감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대화해 보세요. 마음은 따뜻합니다. 아까 그게 음양의 분용성,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이런 분이네요. 개수네요. 물론 개수도 있고 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일간이 수인 분이죠. 일간이 뭐요? 수. 자, 이런 수라는 기운은 이제 겨울 기운이에요. 밤의 기운이죠. 밤의 기운. 그래서 지혜를 나타내요. 지혜. 수기운은 지혜. 뭐 개수, 임수 다 지혜가 많으신 분. 자,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입니다. 물기운 있는 사람들은 처세에 능하고 정신 에너지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정신 에너지가 발달했으니까 무력보다는 뭐예요? 정신 에너지니까 형이 상학 그쪽이 발달돼 있죠. 정신 세계가 더 발달돼 있죠. 형이 하학보다는 속세보다는 비세속적인 게 더 발달돼 있다. 뭔가 품으려는 마음, 야심, 야망이 있는 거죠. 뭔가 지구력이 강해요. 인내심이 강하죠. 인내심 강하죠. 물기운 있는 사람 인내심 강해요. 만물이 잠든 밤, 뭐 활동을 마무리하는 쉬는 겨울이다. 그렇죠. 근데 수기운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 그럼 뭐 깜깜한 밤이야. 아니, 수기운이 없는 분.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식이 모르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기운이 없는 분들은 잠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과로할 수 있어요. 내면 본질적인 관심, 어떤 내세,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죠. 자, 신장과 방관을 나타내요. 내 사주에 수기운이 없다. 그러면 신장, 방관 약합니다. 그리고 물기운은 공포를 나타내요. 지혜를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물기운이 안 계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죠. 사주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럼 뭐야? 아이 낳을 때 고생해요. 왜? 양수가 적다고 추리가 돼요. 양수. 그래서 애 낳을 때 어려워요. 그렇게 추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지심이죠. 12지심, 옳고 그름을 나누는 12지심의 마음이에요. 수기운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행이 아까 이제 균형 잡히면 이제 균형과 안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는 우리는 치우쳐 있어요. 그게 태과불급인데요. 목균이 너무 많은 사람은 태과,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고 명리학에서는 태과불급이라고 합니다. 태과 너무 많아. 그럼 목균이 많으면 이것저것 분주해요. 결실이 없어요. 그렇죠? 화균이 너무 많으면 너무 허세고, 토균이 너무 많으면 아까 고집불통이라고 그랬죠? 금균이 너무 많으면 실리만 추구해. 너무 이기적이야. 또 수균이 너무 많으면 우울한 사람이야. 또 없으면, 목균이 없으면 의욕상실. 또 화균이 아예 없어. 그럼 비사교적이라고 했잖아. 사회성이 뚝 떨어져요. 또 토균이 없어. 믿음이 떨어져. 또 목균은 많은데 금균이 없어.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들. 금균. 결실이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집중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수균이 없는 사람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을 행동할 때 한 박자 쉬고 생각 한번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오행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가 아름다워요. 그렇지만은 오행이 다 있다고 해서 사주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자, 목이 많은 경우, 자 봅시다. 목이 많은 경우는 이제 목이 너무 없는 경우는 지금 설명드렸죠? 또 목이 많은 경우는 너무나 하는 일을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해요. 목이 없는 경우는 적극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이번에는 화가 많은 경우는 너무나 세속적 인자가 많아. 뭔가 다른 애한테 주목받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헛헛해요. 근데 화가 없는 분은 리액션 약해요. 명랑하지 못해. 좀 그런 맛이 있어요. 자, 토가 너무 많은 사람은 또 뭘까요? 우둔해요. 또 토가 없는 사람은 어떤 조절력이 떨어지니까 기복이 너무나 감정의 기복이 커요. 너무나 고집이 세고 그런 거죠. 또 금이 너무 많은 사람은, 금이 많은 사람은 싸우기 좋아해요. 뭐 시시비 따지기를 좋아해. 그리고 금이 없는 사람들은 결단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하고 무슨 일을 해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그런 거죠. 물이 많은 사람은 어떤가요?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또 물이 없다면 애정사에 관심이 적어. 물기운 없는 사람은 애정사에 관심 없습니다. 또 지구력과 참을성도 없어.
남성들 약 좀 드셔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쭉 지금 음양과 오행을 통해서 명리학의 기본적인 것을 쭉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천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복은 자기에서 삭도, 자기, 나한테 삭고. 화도 어디서 나와요? 자기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 누가 했어요? 회남자라고 중국의 고전 책이 거기에 써 있는 말이에요. 선생님들, 자기 자신을 아는 그 모습이 무지분히 중요해요. 자, 지혜 있는 자는 명을 함으로써 안분수기,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죠. 안분수기에서. 과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명을 알지 못하니 위험을 무릅쓰고 요행을 바란다. 노또부권 바라지 마시고 하루하루 자기한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정말 행복하신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 요약해 보겠습니다. 명리학의 의로부터 해서 우리 어떤 거 배웠죠? 천부명령, 또 안분수기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사주팔자라는 것은 우주의 바코드다. 음양의 성질이라는 것은 남성적, 음성적, 그러니까 여성의 성질은 음이고 남성적 성질은 뭐 주로 양의 기운이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오행의 성질, 목, 화, 토, 금수 5가지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죠? 목은 시작과 창조, 금은 수실, 수렴과 결실의 기운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운을 쭉 알아봤고, 또 오행이 어떤 게 목이 너무 과하다, 또 목기운이 없다, 또 금기운이 너무 과하다, 금기운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오행이 태가불급일 때 어떤 성질이 나오나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명리학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어떠셨습니까? 이번 강의는 그 당사자 그 기획사업으로서 그 50+ 열린 학교의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만족도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또 50+ 열린 학교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